사실 6억 이상 대출을 받았던 지역들만 지금 가격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그쪽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시장이 확 꺾인 건 맞는데, 되게 신기한 건 6억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과 단지, 심지어 수도권과 규제 지역만 규제할 거야 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까지 쫙 순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관망세로 확 돌아섰다. 이거는 맞아요. 안녕하세요. 현장에 강한 지역 분석가 메리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장에 가까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이 꺾였다는 반응인데 사실인가요? 정말 6.27 대책 전과 후로 시장의 분위기가 확 갈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17 대책 하루 전에 사신 분이랑 하루가 지난 다음에 부동산을 가신 분이랑의 희비가 많이 갈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호가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깎였다, 1억, 2억 낮춰서 내놔도 집이 안 나간다라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정말 확 타오르다가 거기에 진짜 물을 확 끼얹어서 불이 확 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현장은 그 전과 후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출 6억 규제라는 그 규제 때문에 그게 제일 커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데, 대출을 그 이상 못 받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6억 이상 대출을 받았던 지역들만 지금 가격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그쪽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시장이 확 꺾인 건 맞는데, 되게 신기한 건 6억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과 단지와 심지어 수도권과 규제 지역만 규제할 거야 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까지 쫙 순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관망세로 확 돌아섰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호가가 나오면 계속 신고가가 찍혀서 나왔던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다 관망세랑 얼음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금매도 이제 요새 막 금매가 쏟아진다, 1억 낮춰서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단지마다, 구역마다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지금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래도 실거래가, 그러니까 호가라는 건 매도자가 팔고 싶은 가격이잖아요. 팔고 싶은 가격은 뭐 매도자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실거래가보다 더 높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사실 뜨거웠던 지역은 목동이거든요. 물론 강남 3구도 뜨거웠지만 강남 3구 못지않은 입지에 있으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으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강남 3구보다 좀 덜하다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목동이 재건축 이슈가 딱 떠오르면서 정말 그 속도가 정말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속도가 가장 빠르다 보니까 하루에도 거기에 제가 10년 정도 다녔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들었던 정말 신기한 얘기가, 보통 우리 대세 상승장, 절벽 상승장에서도 이전에 주마다 막 몇 천만 원이 오른다, 주마다 1억이 오른다, 2억이 오른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6.27 대책 발표되기 전에 제가 목동을 임장을 갔었는데, 거기 현장에서 들었던 거는 하루하루 시세가 다르다, 그리고 정말 심한 데는 오전 시세 다르고 오후 시세 다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정말 가격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었던 지역이 이제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책 발표되고 나서 호가 대비해서 얼마나 가격이 낮춰서 나오느냐 보면, 가격이 목동 같은 경우 지금 한 3억 정도 호가 대비 싸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물이 하나 두 개밖에 없어서 모든 부동산이 그 한 개의 물건으로 다 경쟁하면서 매물을 이제 소개하곤 했었는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매물이 한 7개 정도. 그러니까 제가 5, 6, 7단지 위주로 조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5단지는 추가 분담금이 적은 단지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6단지 같은 경우는 가장 속도가 빠르다 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7단지는 어쨌든 목동 신시가지의 대장 아파트니까 이 세 단지를 주로 보고 다녔는데, 이 세 단지 매물이 진짜 한 개 나오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매물을 등록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6.17 대책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쭉 조사를 했을 때 한 7개 정도로 확 늘었더라고요. 대책 발표되고 제가 3일 후에 갔거든요. 근데 7개로 매물이 늘었고, 지금 가보면 좀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목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왜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냐, 본인의 집에 살고 있던 집이 있고 그 집에서 이사를 하려고 했을 때 추가로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의 대출을 받고 신시가지로 이동을 하시네요. 근데 대출 규제가 6억이 딱 걸리니까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톱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가로 4억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건, 이걸 잠실로 넘어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목동 같은 경우는 6.27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상한선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대출이 나가는 데가 전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계약금으로는 안 되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들어간 거에 한해서만 종전 적용을 해주고 이후에는 대책 발표하는 걸로 해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목동에서 거래하셨던 분들은 아, 나는 이거는 대출이 안 나와서 못해. 그러면 이제 명의자를 변경해서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을 찾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명의를 변경해서 가는 형식으로 간다면 손파에 잠시를 넘으면 이제 고소득자 나는 흑수저야. 당장 목돈은 없지만 고소득자이신 분들이 많아서 나는 이거를 파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P2P로 갈래. 라고 해서 P2P까지 활용해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뉴스에 계약 파기가 막 쏟아진다 라고 나온 게 목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명의를 변경해야 되거나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부동산 시장에 그 거래를 할 때 변경된 게 전자계약을 많이 쓰게 됐어요. 최근에 좀 도입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도입이 되게 될 거냐면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 전자계약서를 쓰면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을 0.1에서 0.2%를 우대를 해준대요. 당연히 받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계약을 많이 쓰게 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 중개사 사장님들이 대부분 좀 나이대가 있으세요. 그리고 전자계약이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했으니까 써본 지 얼마 안 돼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 그래서 오타가 좀 나거나 오류가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이 전자계약은 수정이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 썼어. 뭔가 수정이 필요해. 그러면 파기. 그리고 다시 새 계약처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부동산 광장에 계약 파기 사례로 그런 사례들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은 것처럼 올라오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막 뉴스에서 계약 파기 사례가 속출하고 금매가 쏟아지고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그냥 그 제목만 보고 넘기실 게 아니라 아, 계약 파기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전자계약 수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고 이 명의 변경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감안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쏟아내는 분위기로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매도 금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금매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매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매도자가 급한 사정이 있어 훨씬 큰 싼 금액으로 내놨을 때 금액을 금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에서 쏟아내는 금매의 의미는 매도자가 최근에는 매물을 호가를 붙여서 내놨을 때 그것도 바로바로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찍어준다. 그래서 이 호가도 금방 실거래가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매도자가 팔고 싶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린 금액 같은 경우는 잠실주공 5단지가 재건축의 거의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막 40억 찍으면 바로 45억이 나오거든요. 매물이 뭐 1, 2억 올리는 게 아니고 막 3, 4억, 5억까지 이렇게 호가를 올려요. 그럼 호가로 45억을 내놨어. 근데 이게 실제 거래된 건 아니에요. 그냥 매도자가 팔고 싶다고 한 금액이야. 근데 이렇게 대책이 발표되면서 45억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 43억으로 낮추면 그 2억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2억이나 낮춰서 매물을 내놨는데도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톤을 보면 아, 이제 다들 막 몇 억씩 낮춰서 매물을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되는구나. 집은 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이제 상승론자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가보면 잠실주공 5단지도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는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제가 매물을 확인해 보니까 3개에서 4개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매물이 쏟아진다 라고 보기에는 물론 한두 개 있다가 3, 4개 나왔으니까 2배 나온 거지. 2, 3배 나온 건데 한두 개랑 3, 4개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배수만 얘기하면 막 3배 쏟아졌다 이러면 되게 크게 느껴지지만 개수로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승론자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 아니다. 매물은 뭐 한두 개에서 3개로 늘었으니까 쏟아지는 거 아니고 그리고 계약 파기 사례도 그런 식이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또 가격도 자체도 호가에서 나온 금매인 거지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매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락론자 입장에서는 금매 쏟아진다, 계약 파기 사례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지만 해석을 어디까지 하고 어떤 톤으로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이렇게 대책이 발표되고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그래도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당장 또 계약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내 집 마련 할 거냐 전세를 구할 거냐를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호가 대비해서 가격이 낮춰진 건 많고 갑자기 막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다가 이 분위기가 확 식은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가를 찍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 위험성은 많이 사라지고 가격이 좀 호가 대비 내려온 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조급하게 그 호가에 쫓아서 갈 필요는 없다. 이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금매가 전혀 안 나오냐 했을 때 그렇지는 또 않다. 근데 단지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이제 송파 잠실이 그나마 부동산 시장의 어떤 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쪽이 그 송파의 잠실이에요. 용산 같은 경우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반응이 상당히 느려요. 근데 이제 잠실은 엄청 빠른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책이 발표됐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이랑 단지와 그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봤더니 잠실주공 5단지는 그래도 매물이 한두 개에서 3-4 개로 늘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엘리트 대장 아파트 있잖아요. 엘드 리센츠 트리지오. 거기는 매물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왜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제지되는 그 시기에는 엘스에서만 매물이 100개 나왔다고 할 정도로 매물이 쏟아졌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2-3월 달에 그렇게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근데 100개 쏟아졌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제지될 때 가격이 28억 5천에서 시작해서 32억 9천까지 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30억까지 갔다가 지금 5월, 6월 들어서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지면서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일반인 분들이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집값은 상승한다. 이걸 공식처럼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한다고 했을 때 2-3월에 그 매매 가격 상승률 이랑 5-6월 달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할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에 거래를 하면서 상승률을 가져왔던 거랑 그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올랐던 것보다 5-6월 달에 오른 변동률이 3배나 높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더 많이 올랐고 그때 거래가 돼서 이제 거래할 건 다 했다는 거예요. 엘리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더 늘지는 않고 가격도 원래 32억 9천까지 갔다가 30억까지 꺾였잖아요. 5-6월 때 다시 33억까지 갔어요. 그래서 호가는 35억까지 갔다가 35억에 거래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더 오를 것 같아라고 해서 팔지 않고 매물을 거저들였는데 대책이 발표되고 그분은 거래 못하고 이제 33억에 안착하는 분위기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현장은 가격이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현장에 가서 계약 파기 사례가 있냐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이런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했더니 사장님들은 다 제가 여러 사장님을 만나긴 했거든요. 물론 100명의 모든 중개사분들을 다 만나진 못했어요. 근데 그 중개사분들 중에 내가 계약 파기한 사람 있어라고 한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뭐 있겠지. 그리고 어머 저쪽에 뭐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풍문 같은 느낌만 있었고 실제적으로 뭐 이것 때문에 당장 돈이 없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라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특히 그 송파의 잠실 같은 경우는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됐을 때 가계약금을 1억을 걸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가계약금 걸고 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승인을 받은 상태가 나와줘야지만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보통 1억 걸어놓고 이제 승인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파기 사례가 나온 거예요. 배액 배상. 매도자가 나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1억이면 내가 그냥 1억 배액 배상하고 다시 매물을 내놓을 거야 해도 30억에 내놨다가 아까 28억이었는데 계약 파기해서 1억 돌려주고 내가 30억, 32억에 내놔도 팔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해서 파기 사례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풍조가 나타난 게 가계약금은 1억 가지고는 안 돼. 2억, 3억, 만지고 사람 4억까지 걸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발표됐어. 4억을 걸은 거예요. 이거는 파기 못하죠. 이거는 파기를 못해요. 매수자도 4억을 포기 못하고 매도자도 8억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 파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겠다라는 분위기로 가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의사나 뭐 변호사분들 고소득자 연봉자들은 돈이 없지 연봉이 보통 1.5억에서 2억 정도 된대요. 근데 두 분이 이제 결혼하신 거야. 신혼부부인데 이쪽도 변호사 나도 변호사 1억 5천 2억 합치면 연봉이 4억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P2P 가도 P2P에 보통 이자율이 10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권에 있지만 그래도 약간 이자율이 많이 높은 사채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10에서 15%를 내더라도 물론 그 P2P를 모든 전액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대출을 받고 내가 갖고 있던 돈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이런 대출에 P2P로 가는 사채 시장으로 가는 그 어두운 면이 좀 커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나는
고소득자라서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못 가게 기회를 막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만이 좀 있으시죠. 그리고 이것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꺼져서 지방은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 같이 분위기가 꺼졌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대책이 발표된 다음에 시장에 전반적으로 미친 영향인 것 같아요. 이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올랐던 강남 3구랑 마용성에서 보면 그 집들이 강남구도 다 오른 게 아니고요. 송파도 다 오른 게 아니고 서초도 다 오른 게 아니에요. 용산도 마찬가지로. 거기 안에서 대장 지역만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송파는 잠실, 가락동까지만. 그리고 서초는 거의 반포, 교대. 그리고 용산은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신동화와 동부이촌동. 거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로 몰리지만 강남 3구 안에서도 대장 지역만 올랐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서 집값이 올라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이게 자산 시장으로 아예 분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2025년 1분기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집계를 내봤더니 93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서민들 너무 힘들잖아요. 국민들 너무 힘든데 이게 그 갖고 있는 자금 안에서도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죠. 너무 힘든 사람은 힘든데 또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만큼의 93조의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관세 정책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비트코인도 힘들어지고 주식도 조금 흔들리고 하면서 이 돈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으로 따로 분리돼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거주와 감치해서 시장의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움직였었던 대장 지역의 그런 대장 아파트들은 그 집값에 연동돼서 시장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건 따로 떼서 자산 시장으로 움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산 시장도 앞으로 그러면 이거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 이거는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이 93조 들고 있어. 물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들고 있다는 게 아니고 여유자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있다는 거죠. 현금 주고 사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그건 못 말려요. 그런 대신에 현금이 없는데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규제하겠다. 좀 이제 연체 자산소도 늘고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커진 거는 우리나라 그 금융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계부채를 올린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때문에 오른 거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러면 대출을 추가로 안 받게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규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10억 대출 받아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못 가게 된 거고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이 대출을 6억까지만 받아도 이사가 가능한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구역 안에서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한 2, 3주 지났잖아요. 10억 전후에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과 단지들 중에 매물이 싹 걷어지고 호가가 1, 2억이 오른 지역과 단지가 있어요. 네네.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래도 10억 전후에 있는 단지와 구역 중에서도 그래도 10억 아래에 있는 단지랑 구역들이 훨씬 더 눈에 띄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구역과 단지들이 쫙 다 불타올랐냐? 이건 아니고 지금 시장 에너지는 정말 콩알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서울 왜 이렇게 뜨거워라고 하면 지방 사람도 다 서울 사, 수도권 사람도 다 서울 사, 돈 있는 사람 다 서울 사, 그리고 거기 사람들도 다 서울만 사는 게 아니고 서울의 노동왕이랑 금강구는 엄청 힘들거든요. 모든 사람과 모든 돈이 다 그냥 강남 3구의 핵심 지역으로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에너지가 지금 눌려졌을 때 새로운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지금 시작된 에너지도 크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안양의 평촌 신도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여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안양의 가장 대장 지역은 평촌 신도시고 평촌 신도시 안에서도 이 4호선을 기준으로 평북 지역이냐 평남 지역이냐가 갈리고 이 평남 지역 안에서도 학군을 좋은 데 갈 수 있는 학원화가 도보로 가능한 단지들이 메인이에요. 거기에 안에서도 연식이 가장 새 거에 속하는 여기는 다 90년대 1기 신도시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2000년식 아파트가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967세대로 나름 대단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특징적인 게 학권 지역은 30평대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30평대 세대수가 많아요. 근데 20평대는 세대수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요새는 한두 명만 나잖아요. 애가 한 명만 있어.
학군 지역이 들어가고 싶어. 굳이 30평대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세대수는 너무 적어서 희소성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평을 보면 이전에도 봐도 어때요? 쭉 올라가죠, 그래프가. 그러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급락했을 때 21년 하반기부터 급락한다고 한 시기에도 버티다가 22년도에 잠깐 빠졌다가 바로 회복하는 구간에 들어와요. 화면을 조금해서 조금 키울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거침없이 지금 최근 3년에도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러고 나서 최근에 2025년 2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그 이후로 오리골 때 쫙 올라서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20평대는 원래부터도 세대수가 적어서 매물이 잘 나오지도 않는데 최근에는 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실거래가가 6월 27일 이전에는 9억대, 8억대 후반 9억대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6.17 대책 발표되고도 9억대, 9.4억의 거래가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6.17 대책 이후에 지금 거래가 됐냐 안 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영향을 받았던 강남 3구랑 목동 이런 데는 6.17 이후에 거래 건수가 거의 없어요. 잠실주공 5단지는 한 건 있었어요, 급매로 하나. 근데 그 이후로 거래가 되는 데는 이제 10억 전후에 있는 단지들이 좀 거래 건수가 그나마 한두 개씩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9.4억으로 거의 신고가 찍은 상황처럼 나온 거죠. 그러는데 지금 네이버에 가서 매물을 보면 다 10억대에 나와요, 매물이. 그러니까 지금 6.17 대책 발표 이후에 매물이 더 줄고 호가는 오히려 1억 올랐다라는 상황인 거죠. 다른 지역은 호가 대비해서 매물 가격이 떨어졌어 하는데 이런 지역은 오히려 매물의 호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억 전후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이런 지역들을 보고 있었다. 근데 분위기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관망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딱 6.17 대책 발표되고 나서 바로 다음날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호가가 45억이었는데 6.27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28일 날 바로 가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41억에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34평을. 근데 지금 매물은 다 43억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호가 대비 4억 싸게 샀고 실거래가보다 2억 싸게 사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운 좋은, 흔히 눈먼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매물을 사려고 하면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게 톡 튀어나왔을 때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해야지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에서 그 매물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관망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지금 10억 전후에 서울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들은 꿈틀꿈틀해서 원래 안 올라가고 서울에 대비해서 덜 올랐었던 지역들은 오히려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그럼 집값을 잡을 수 있냐? 고가주택은 지금 멈춰인 상태예요. 근데 이 가격이 급락할 거냐라고 하면 세금을 건드리면 좀 못 버티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정책만으로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급할 건 없거든요. 그리고 더 상급지로 가려고 상급지로 갈아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잡힐 것 같냐라고 하면 고가주택은 이 상태에서 막 빠르게 치고 나왔던 건 지금 정도로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풍선 효과로 10억 전후에 있는 가격대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15억까지는 빠르게 속도가 갈지 조금 천천히 갈지는 시장 방향을 조금 이번 가을 추석 전후로 가을 이사철에 봐야 되겠지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가격대가 달라졌을 뿐 시장은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똘똘한 한 채의 가격 상승이 집중될까요? 이 똘똘한 한 채는 결국은 세금 규제 때문에 온 거거든요.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게 세금을 만들어 놨어요.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를 하니까 주택수가 많을수록 세금적으로 너무 불리해진 거죠. 그리고 이 주택수뿐만이 아니라 주택 가액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규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유세가 너무 비싸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한 채만 사야 된다라고 하면 지방보다는 서울 안에서도 핵심 지역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취득세 중과가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다 보니까 이 취득세 중과를 하면서까지 여러 채를 사기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안 바뀌지 않을까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주택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택 가액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똘똘한 한 채를 좀 흐릿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방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취득세 중과를 하잖아요. 그건 배제해 주겠다 하면 이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조금 좀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해소되지 않는 한 똘똘한 한 채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면 이번 정부에서 나는 이제 세금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미 30번에 거쳐서 규제랑 규제는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윤 정부로 넘어왔는데 그때 법 개정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대로 유지가 돼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임시조치로 해놨던 건데 그 상태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나 뭐 이런 걸 규제를 새로 했지만 세금 규제는 이미 맥스가 된 상태에서 꾸준히 유지해 온 거에서 여기서 세금 규제를 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규제를 안 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금 규제가 더 들어온다? 이러면 더 똘똘한 채가 집중될 수밖에 없죠. 두 채가 되면 너무 불리해지니까 세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금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그런 주택수 산정 이런 중과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똘똘한 한채 현상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두 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 가는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왔고 이제 여당 그것도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의 이런 신념이나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 두 개를 빼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세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세 시장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원래는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한 50%, 이 빌라나 비아파트 시장 있잖아요. 오피스텔, 뭐 생활용 숙박시설, 뭐 빌라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이 50% 정도로 공급이 되어 있어서 그게 전세 시장을 받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아파트 시장이 요번에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확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이쪽으로 갈아탔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월세 같은 정도만 이제 남아 있으면서 최근에 월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가 여기 비아파트 시장에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니까 다들 아파트로 가고 싶지만 못 가시는 분들은 월세로 다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 비중이 확 증가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아파트 시장에서도 지금 전세 매물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주택자가 내놓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들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워낙에 전세 만기가 되면 이제 실거주자들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존에 전세자가 살고 있던 집에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실거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전세 매물은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임대차 입법을 또 민주당이 건들지 않을까 다들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임대차 입법을 건드리게 돼서 지금 2+2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고 5% 상한을 두고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어쨌든 임대인분들은 제재를 많이 받게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작년에 2024년에 12월에 나온 게 무제한 갱신권. 여론이 안 좋으니까 3개월 후에 나온 게 10년 기간 보장 플러스 알파 원하는 데까지 보장.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10년 보장 플러스 알파 됐지만 이게 무제한 갱신권이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름만 바꿔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임대차 입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금은 계속 올라갈 텐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고 이걸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해. 임차인분들이 무제한 갱신권으로 계속 산다고 하면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혹시나 세입자가 이사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가 너무 무서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를 놓지 않고 그냥 팔아버리거나 실거주한테 이렇게 되면서 아니면 월세로 전화해서 월세를 받으면서 그걸로 이제 세금을 충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전세 매물이 더 빠르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사라졌을 때 월세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월세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가는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 거래 비중을 보면 매매가 19%, 전세가 44%, 나머지가 월세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세가 44% 받쳐줬을 때 월세 가격도 너무 빠르게 오른다, 무섭다라고 하는데 전세 매물이 받쳐주지 못하고 전세 시장이 정말 무너졌을 때 빠르게 소멸을 했을 때 월세가가 올라가는 그 상승률은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전세 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세금을 걷었을 때 명확하지 않아요, 월세보다. 그래서 간접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긴 하지만 월세가 훨씬 명확하고 더 많이 걷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부는 전세 제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전부터. 근데 이게 갭 투자나 이런 걸로 용도로 더 사용이 돼서 또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니까 더 빠르게 전세 소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민주당이든 아니든 모든 정부가 약간 그런 스탠스를 정하고 있어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지금 강북에 올해는 11,000세대 입주가 있어요.
동대문구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공급 물량이 다 사라지는 내년 정도 되면 보통 한 서울은 한 5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됐을 때 이제 필요 수요량, 멸실, 이사 수요 이런 걸로 했을 때 원활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10,000세대 정도밖에 없고 그다음에 9,000세대, 뭐 6,000세대 이렇게 줄어들어요. 서울의 공급 물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이동할 수 있는 수요들이 이제 기존 주택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기존 주택에서는 이사하려고 하는 사람만 나오니까 뭐 1,000세대, 10,000세대 해도 뭐 몇십 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공급이 됐을 때 몇천 세대씩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가끔 전문가분들이 폭등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전세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올라가는 지역도 있어요. 최근에 뭐 레미안 라그란데 입주하고 장인뉴타운 쪽에 입주하면서 거기는 전세가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이나 뭐 이런 데들도 그렇고 입주가 있었던 지역들은 전세가가 좀 어느 정도 1-2천 정도 조정이 되거나 3-4천 정도 조정이 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 좀 좋은 집에 좀 그렇게 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를 기회를 노리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도 결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세가 상승에 대비해서. 근데 강남 쪽으로 내려오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올림픽파크 보려니 사실 올 초에 입주가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흔들림 없이 지금 11억까지 찍어주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 쪽에 있으신 분들은 전세가 상승에 더 대비해야 되지 않냐. 천천히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추가로 너무 걱정되는 건 정부가 이제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은 앞으로 좀 있을 것 같고 계속 또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가장 뉴스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가 전세라는 단어예요. 고가 주택은 들어봤어도 고가 전세는 솔직히 잘 못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를 네임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전세 대출은 실수요자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상 전세를 규제한다라는 건 이제 반감이 많아요. 근데 고가 전세라고 하면 약간 어감이 틀려지는 거죠. 소득 수준에 맞게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소득 수준보다 더 높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고가로 전세를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전세도 그런 식으로 갭을 이용해서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효과를 발휘하니까 전세도 규제해야 돼. 이런 부분은 규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 빌드업을 해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 대출에서 원래는 모든 대출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다. 그래서 모든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다가 좀 한 발 물러선 게 전세 대출에 한해서는 그 이자 상환분에 한해서만 DSR을 적용할게.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올라서 갭 투자에 이용이 되거나 가격 상승을 또 주도한다라고 보여지고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정말 요번에 매매 6억 규제한 것처럼 전세도 이렇게 정액제로 규제한다고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 대출도 전액을 전세 대출 전체에 대해서 DSR을 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가 전세라고 빌드업을 하는 모양을 보니까 일반적인 전세 대출을 다 DSR을 적용하면 반감이 있으니까 고가 전세에 한해서만 이렇게 할게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전세를 만기가 다가오신 분들은 2-3개월 전에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6개월 전에 지금 가까워졌다 그러면 6개월 전부터 집주인이랑 상의해서 좀 그 만기 날짜를 유동성 있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전세를 좀 빠르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가을 이사철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 휴가철이잖아요. 지금 좀 약간 전세도 주춤주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무리해서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강남의 고가주택, 특히나 이번에 대출 규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들은 좀 기다려보는 게 낫다라고 봐요. 최근에 사실 목동도 신고가를 찍으면서 막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저는 신시가지 목동을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너무 신고가를 찍고 고가를 찍어줬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 내가 신고가를 찍어주는 건 상당히 리스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강남의 고가 주택들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이거를 계속 올라가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사다리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막 계속 날아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사실 요번에 고가 주택을 사신 분들 중에 40억 짜리의 주택을 사면서, 아파트를 사면서 30억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풀로 받고 사금융권도 이용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좀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집값이 안 잡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빌드업을 해서 이번에 대책 발표한 것들 있잖아요. 서울 이렇게 올라가고 다른 데 너무 안 좋은데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서울 부동산 시장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덧나는 것 같아서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건드리는 거야라고 하면서 빠르게 6.17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고가 시장은 잡아놨지만 가격이 쫙 급락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강보합과 약보합을 유지하면서 저는 당분간 지속이 될 거고, 10억 전후의 아파트는 다시금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 뜨겁게 간다라고 하면, 난 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로 규제하면서 마지막에는 세금을 안 건드릴 수는 없지 않을까? 고가 주택을 사신 분들 중에 40억 짜리의 주택을 사면서, 아파트를 사면서 30억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풀로 받고 사금융권도 이용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좀 돼요. 50조 갖다 쓰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돈을 지금 어디서 마련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금 사실 정권 전에서부터 세수 부족 얘기가 계속 나왔고, 정부의 곳간이 비어 있다라는 거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지출만 또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수가 너무 부족한데, 이 부동산 시장은 또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도 또 이게 안 가라앉고 불안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세금 정책까지 써야 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3년 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물량이 부족한 걸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땅 파도 3년 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 뜨겁게 간다라고 하면, 난 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로 규제하면서 마지막에는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가 주택에 많은 대출을 받아서 영끌해서 사신 분들은 보유세 올라가지, 대출 안 나오지, 그리고 경제 어렵지, 이 세 개가 맞물리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고가 주택들은요, 1년에 한 10억 올랐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1년 이후에 그럼 10억이 빠질 거냐? 10억이 다 빠지긴 어렵지만 한 번 성큼 올라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고가 주택들은 변동폭이 엄청 커요. 한 10억 오르고 4억 빠지고, 10억 오르고 한 5억 빠지고, 이래도 이후에 보면 한 10억 오른 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한 10억 올랐다, 이후에 한 3, 4억 정도나 2, 3억 정도가 금방 빠질 수도 있어요.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3박자가 고루 이제 맞춰지는 상황이 되면, 고가 주택에서는 이제 호가만 빠진 게 아니라 실거래가에서 좀 가격이 빠진 상태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막 매물이 쏟아진다, 이건 아니고 한두 개 정도 그런 개인 사정에 의해서 급한 사정이 있는 분들의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강남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 그러면 좀 긴 호흡으로 그런 매물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뿌려놓고 이런 조건을 얘기한 다음에 이런 매물이 나오면 나 무조건 거래를 할 거다라고 이제 부동산 사실 때 대기자 1순위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해서 사면 저는 그게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됐을 때 승리자들은 그 고가 주택에서 매물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 채의 여러 고가 주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팔고 똘똘한 채로 옮겨가는 형식으로 해서 그때 이미 포트폴리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금적으로 부담이 없게 그 시기에 만든 자산가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뒤늦게 집값이 막 오르니까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영끌해가지고 막 40억짜리 30억 대출받고, 막 그거를 한 개 산 게 아니고 막 3개 사고 5개 사고 막 10개 사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런 분들은 그런 뇌관이 되는 거죠. 이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대출 안 나오고 보유세 올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분들은 좀 못 버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버티더라도 모든 주택을 다 갖고 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연이 있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제가 아까 93조의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다 부동산으로 자금을 가져갈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 자체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업자금으로 현금을 돌려야지 집에 돈을 묻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또 경제 분위기상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낫다, 그리고 비트코인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
재테크 분야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에 훨씬 더 관심과 이런 상승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관심도 자체가 이전에 대세 상승장, 절벽 상승장처럼 정말 전 국민의 10명이라고 하면 9명이 다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지금은 부동산에 관심 갖는 사람이 한 두세 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서 강남을 보신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그런 매물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보면 서울에서 지금 한 10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전국이 이제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울 수도권에 한해서 22년 말, 23년 초부터 회복장에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먼저 나타난 시장의 모습은 급락하고 있을 때니까 2022년 말, 23년 초에는 공포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고 좋은 단지만 회복 탄력성이 좋으니까 금방 움직이고 다시 가격이 상승할 거야라는 기대감에 그런 단지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20억대, 뭐 30억대 단지들인데 그런 단지들이 지금 30억, 40억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지 너무 비싸진 거죠. 그래서 23년에는 고가주택, 그리고 24년에는 그거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한 20억 전후에 있는 가격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25년도에는 한 15억 전후, 그래서 이제는 10에서 15억 전후로 많이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했어요. 가격은 고가주택이 계속 올랐지만 거래량 추이로 보면 시장의 에너지는 그런 식으로 가격대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의 수요에 관심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아까 자산시장으로 따로 분리해서 가야 되는 어나더 레벨의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같이 움직이는 수요자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여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2025년도의 수요층들은 가성비와 그런 실거주를 따져서 이제 10에서 15억,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구역을 원한다 그러면 15억 전후로 가격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6억 규제 대출 정책이 나오면서 거기 부동산 시장 흐름에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15억 전후, 10에서 15억 전후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 송파에서는 잠실만 움직였다, 가락동만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가락동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정도까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도를 조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행정구역이 같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게 어려워요. 최근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선을 원래 그려드리거든요. 옛날에 는 송파에서는 잠실과 안잠실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2호선 라인으로 해서 2호선 위에 있냐, 이 아래에 있냐로 입지가 갈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여기 헬리오가 들어오고 여기 둔촌주공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 선이 조금 더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선이 이렇게 내려온 건데 문제는 이 선이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헬리오시티나 올림픽 해머리타운까지는 볼 수 있어. 그래 올림픽 파크포레온까지는 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속하는 애들은 좀 애매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단지들까지 다 같이 빠르게 오르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가격대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지역들을 보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연회를 다녀왔는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얼굴에 울상이 드셨어요. 송파의 문정동에 사신대. 잠실은 저렇게 날아가는데 우리 집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고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렸어요. 지금은 송파가 움직인다고 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가락동도 헬리오시티랑 해밀리타운이랑 뭐 둔촌주공 이렇게 해서 딱 특징적인 핀셋으로 단지만 움직이지 그 구역이 다 가지도 않았다. 문정동은 그러니까 더 밑에 있으니까 더 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10에서 15억대로 움직이니까 차라리 요 가운데를 보시거나 최근에 또 강남에서 움직이고 싶으시잖아요. 서초동에 그래서 사당 쪽에 또 사람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 10에서 15억이나 15억 전후로 움직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움직이시는 구역이 있어요. 아까 송파의 가락, 그리고 여기 사당, 여기 재건축이잖아요. 또 여기가 재건축이고 그리고 신길, 노량진 뉴타운 이쪽도 지금 가격대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영등포로 넘어와서 영등포 쪽에 끼어 있는 이쪽 재건축 예상 단지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목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볼 때 영등포가 중앙이다라고 하면 그거 오른쪽에 있는 동쪽, 왼쪽에 있는 서쪽이다라고 했을 때 서울의 강남권 안에서도요. 동쪽은 움직이는데 서쪽은 안 움직일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래서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울상에 있어요. 마곡인데도 상승률이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실거주해야 돼서 하면 이제 서쪽에 가깝게 하지만 그래도 서쪽이다라고 해서 중앙 쪽이 좀 가깝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몸이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이왕이면 거주랑 보유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동쪽에 이왕이면 마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요런 쪽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가셔야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6억 규제로 이제 가격이 낮은 것만 거래될 수 있어라고 해도 거기 안에서 서울에서 그 가격대에 형성되는 지역과 단지들이 먼저 움직일 거지 그렇다고 막 외곽으로 빠질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 간과하시면 안 되고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노도강이 떠오른다라고 막 뉴스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좀 분위기도 달라요. 노도강은 6억 규제에 해당은 안 되는데 스트레스성 DSR 3단계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득 때문에 1, 2천만 원 덜 나오게 된 거죠. 7월부터. 근데 그분들은 대출이 1, 2천만 원 안 나오면 매수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6억 규제는 아니지만 스트레스성 DSR 때문에 노도강은 또 다시 규제를 받는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이론이나 대책만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거여가지고 그게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뉴스에 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노려볼 만한 수도권 지역은 어디일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6억 규제 이후로 떠오르는 게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 중에서 서울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들과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 쪽은 오히려 이후에 이제 26년도 이후부터 서울 부동산의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마포에 상암 있잖아요. 상암에 가면 여기까지는 마포고요. 마포 옆으로 가면 덕은지구가 있거든요. 덕은지구가 경기도 고양시의 덕양구예요. 서울이 아니에요. 근데 생활권은 마포 생활권이거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이용하고요. 인프라를 다 상암권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역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은 경기도지만 서울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6억 규제를 했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다시 덕은지구를 달려가실까 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여기 구역들은요. 22년 말에 6억 초에 분양을 해서 입주를 했어요. 입주할 때 6억 초반이었다가 이미 가격이 지금 2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서울 생활권에 입주가 되는 데라던가 이런 식으로 입지가 좋은데 행정구역은 경기도권이고 생활권은 서울에 가까운 그런 지역들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점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지역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덕은지구도 6억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11억이 됐으니까 내 집 마련으로 자산 상승도 좋지만 10억, 20억 하는 서울 부동산에 상대적으로 6억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초반에 노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구역은 서울 생활권이긴 한데 행정구역은 경기도인 광명시를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국번을 01을 전화번호를 01을 쓸 정도로 서울 생활권이고 여기 7호선을 이용해서 가면은 강남으로 30분이면 쭉 갈아타지 않고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최근에 입주 물량이 여기에 몰려 있으면서 여기도 10,000세대가 넘어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26년 초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아직도 지금 센트럴 아이파크, 포샵, 더샵 포레나 그리고 여기 자이더 헤리티지가 5월에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브리에르까지 쭉 이어서 26년 초까지 있거든요. 10,000세대가 넘어요. 하방 압력이 있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신축이나 다른 서울 생활권보다 좀 덜 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구역이죠. 근데 나는 24평이 지금 9억 정도 하잖아요.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2, 3억 정도는 들고 있으신 분들이 대출 받아서 충분히 이동 가능한.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있으니까 6억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기존 집에서. 근데 나는 6억 9억도 없어. 이것도 너무 힘들어. 난 5억 아래를 봐야 돼. 라고 하면 너무 좋은 게 여기에 입주 물량이 있어가지고 여기 입주했을 때 이사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축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철산역 7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래 하단에 있었던 준신축이라던가 구축에 있었던 단지들이 지금 이전에 확인했을 때 10% 정도씩 다 가격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 입주 물량이 끝날 때쯤에 여기 입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가 신축에 입주가 있을 때 여기가 흔들렸어. 그럼 흔들린 가격이 지금 들어가서 여기가 회복됐을 때 내가 가격이 같이 회복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자산 상승을 읽을 수 있고 서울 생활권으로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고 가격도 5억 전후로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대체 지역으로 예를 들었을 때 가장 보기가 편한 지역이 이제 광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광명뿐만이 아니라 내년 전세가도 올라갈 거고 서울 생활권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는 서울 생활권을 같이 두고 있는 하남이라던가 구리라던가 그리고 성남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그리고 평촌 아까 말씀드렸던 풍선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안양 이런 지역들이 다시금 떠오르게 될 거다. 그리고 3년 내 서울에 공급 부족이 있을 때 대체지로서 역할을 발휘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삼박자가 고루 맞고 있어요. 대출 규제, 공급 부족, 그리고 입지적인 면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은 지역들이 다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보다 서울은 지금 정고점을 넘어서 많이 올라갔지만 그 외에 이제 가성비 있게 실거주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거래량이 나왔던 지역들은 입지가 좋은 지역에 한해 한 7, 80% 이상 전고점 대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저점 대비. 그래서 전고점 대비 80% 회복한 지역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들이 좀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신고가를 찍어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남이라던가 하남 뭐 이렇게 봤을 때도 거기도 사실 전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7, 80% 이상 회복을 했어요. 근데 뭐 대출 규제라던가 서울 공급 부족 그리고 이제 가격대의 흐름, 시장의 흐름, 시장의 판이 아예 바뀐 거예요. 이제 고가주택 위주로만 갔던 시장의 판이 이제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10억대 전후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삼박자가 고루 맞으면서 그런 지역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 안에서 이제 분당은 너무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성남을 주로 보시는 건 아니고 이제 수정구, 중원구 이쪽으로 보셔야지 가격대도 딱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딱 교집합이 많은 지역을 찾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집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방 부동산은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쵸. 너무 소외되셨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너무 힘드실 만한 게 서울은 이렇게 뜨겁거든요, 최근에. 근데 지방은 이래요. 퍼런 곳도 있고 좀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뭐 신고가 찍는다는데 우리 집은 지금 내놓은 지 뭐 6개월, 1년이 지나도 집 보러 아무도 안 오고 집값도 떨어지고 너무 속상하신 거지.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이 소멸되면 이걸 수도권으로 집중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지방을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방 분들 무슨 죄예요. 그분들도 본인의 자산이나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되게 이기적으로 되게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지방권들은 지금 좀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분들은요 이미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거주는 지방에 하지만 보유는 서울에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걸 좀 더 가속화시킨 이유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혁신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지방에 공공기관을 많이 내려보냈어요. 뭐 세종이라던가 뭐 나주라던가 뭐 강원도라던가 이런 혁신도시를 많이 만들어서 내려보냈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내려보냈어. 아빠만 가. 가족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혁신도시가 성공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혁신도시는 거의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아빠만 고생하고 아빠만 거기 살다가 주말에 다시 집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혁신도시가 막 활성화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이 이게 국토 균형 발전이 되려고 하면 자급자족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뭐 천안이나 아산이나 청주처럼. 근데 지방에서도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천안, 아산, 청주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자급자족 도시가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상당히 오히려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각광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방 힘들어서 같이 힘들어서 지금 좀 안 좋지만 나중에 지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볼 지역은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치 판단이 좀 어렵고 너무 그런 것들이 두렵다라고 하면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자산을 지키는 좀 길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 인식 자체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인식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혁신도시 때문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하면 다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거주는 지방에 하지만 보유는 서울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무리의 중심축이거든요.
난 혁신도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갔지만 은퇴하고 나면 나 다시 서울로 가고 싶어.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거죠. 지방은 앞으로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고 세금적인 규제점도 있지만 절대인구 감소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이 지금 지방에 좀 많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있어야지 인프라도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일본에는 그렇게 인구 소멸 지역이 한 166곳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한 마을에 한 명이 사시는 곳도 있대요.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이제 4천만 대 인구가 되거든요. 30년 후에는 3천만 대 인구가 돼요. 그리고 50년 이후가 되면 거의 정말 2100년 정도 되면 최악의 경우 2천만 밑으로 내려간다라고까지 하거든요. 인구 소멸이나 이런 지역들이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끝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지방은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가 어디냐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여름 너무 덥지 않나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한 2도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3.4도가 올랐대요.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온도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대요. 그래서 지금 남해안 쪽이 지금 집중호우 일어나는 게 이런 지구 온난화 현상도 있지만 날이 더워져서 남쪽은 더 살기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런 또 학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막 나와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 인구 소멸, 양극화, 세금 그 어떤 것도 지방에 지금 좋은 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방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방이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좀 약간 단기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되게 지방에 사시는 분들 장기적인, 제가 지금 인구 소멸이 2100년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30년만 지나도 3천만 대 인구가 되기 때문에 1000만 명 이상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1000만 명 이상이 주는 인구가 어디서 줄을 거냐면 다 지방에서 줄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집이 빈집이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전혀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고 3억만 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방이 지금 너무 싼 건 맞죠. 근데 이 관점을 시세 차익으로 보면 이건 안 돼요. 아무리 싸도 안 오르면 어쩔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천안아산 청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사졌다? 괜찮아요. 이런 지역들은 눈여겨봐도 되고 여기 안에서도 핵심 지역 위주로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전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그러면 지방 부동산 시장을 투자 개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투자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 시세 차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천안아산 청주는 시세 차익을 보고 저점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잡는다고 하면 단기적인 시기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시장이고, 그리고 지방을 만약에 저점이나 가격이 싸다는 장점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현금 흐름으로 보고 가셔야 돼요.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월세를 받아서 좀 약간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그나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좋은 환경은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내가 만약에 2억 주고 집을 샀는데 월세가 그래도 막 100만 원씩 나와요. 너무 좋죠. 근데 이 시세가 나중에 팔 때 보니까 1억 5천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빠진 금액만큼 내가 월세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도 월세를 받으러 수익형 부동산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안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천안아산 청주 약간 요 정도, 세종까지 넣어야죠. 세종은 다르니까, 특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거기 안에서 시세 가격이 너무 많이 낮아서 정말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그리고 월세 흐름도 잘 나올 것 같다. 그 이후에 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수익형 부동산의 관점으로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쉽지는 않다. 그리고 수요가 정말 탄탄해야 된다. 저는 전국 투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지방에 꽤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옥석을 가려서 하셔야 되고, 지금 서울 수도권도 정말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방 투자를 한다? 옛날에 그런 거 아파트 규제하니까 오피스텔 가고, 오피스텔 규제하니까 지식자원센터 가고 이러잖아요. 서울 규제 너무 심하니까 지방 간다? 이런 개념으로 지방에 가서 잘못 샀다? 이러면 힘들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6.27 대책이 발표됐다라고 해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생각보다 내가 봤던 단지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또 올라가려고 해.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를 요새는 미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모든 집이 다 좋은 집이 아니고 모든 지역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는 본인 집 한 개만 사면 된다 그러면 뾰족하게 후보 단지를 한 3-4개 정도 꼽아서 모니터링을 한 2-3개월 쭉 하시다가 내가 원하는 조건에 원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 대책에 상관없이 분위기에 상관없이 바로 실행을 하시려고 가셔야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면 내가 보는 단지랑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지만 그게 내가 보고 있는 단지랑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유념하셔 가지고 뾰족하게 본인이 보는 관심 단지 위주로 맞춰서 움직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역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 있고 더 좋은 지역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공부 조금 열심히 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역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채널에도 오셔 가지고 많은 지역 올려놨으니까 좀 공부 바짝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강의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옛날에는 막 30만 원, 40만 원 강의로 풀었던 내용을 무료 유튜브에서 많이 풀고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0억에서 15억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지역 구역들을 제가 찝어드렸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강의에서 풀 정도의 다 이렇게 추려 가지고 한 거라서 거기 안에서 더 단지를 추리는 건 이제 본인의 몫이 되겠지만 이제 최소한의 구역 가이드는 드렸으니까 거기 안에서 좀 고심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